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장윤선의 팟짱이 2016년 1월부터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윤선 기자와 힘을 모아 팟짱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팟짱,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한 주간의 정치 사회 이슈를 모두 모아서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2016년에도 잘리지 않고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김광진입니다. 예. 그 새해 좀 바꿔주세요. 재미없어. 아, 그래요? 곧 잘려요, 근데 사실. 몇 번 안 남았어요. 이제 총선 100일 앞이잖아요. 예. 그렇죠. 되게 바빠지실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신년을 맞이하는 인사를 조금 이따 같이 듣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참여연대 귀염둥이에요? 아닙니다. 깜찍이. 전혀 아닙니다. 안진걸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진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올해가 원숭이띠, 붉은 원숭이띠. 그 원숭이 해에는요 똘똘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대요. 영민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해니까요. 올해 출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일단 우리 애는 똘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동기들이 다 똑똑한데 그거 어떻게? 에? 그 친구들하고 경쟁할 텐데 그 똑똑한 애들하고. 아이,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갔어요? 네, 너무 디테일하게 갔고요. 너무 똘똘해서 어렵겠다 싶으면 재수하면 돼. 그 고 이듬해 후배들하고 경쟁하시면 되고요. 근데 진짜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 일변도잖아요. 이런 정치를 조금 정치에서 그런 걸 좀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협력하고 서로 돕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신자유주의 그 이후에 너무 심각하게 갈등과 막 경쟁, 요새는 유치원생부터
경쟁하잖아요. 친구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유치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서바이벌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정감도 없고요. 사회가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치가 좀 그런 걸 바꿔주면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서로 보듬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 안진걸 처장님부터 하실까요? 새해 덕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취자들께. 덕담이요? 네. 그러기에는 연말 연시가 너무 괴로워서 그렇죠. 연말에 또 우리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 2번 죽이는 황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가 여전해서 덕담을 드리기가 참 그래도 우리 장윤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연대와 관용 넘치는 좀 작은 차이는 조금 너그럽게 존중해주고 구동존이란 말 있잖아요. 네. 비슷한 건 찾고 이렇게 좀 다른 것은 존중해주는 그다음에 뭐 또 대동소이란 말도 있는데 좀 야권은 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 전반으로도 좀 연대와 관용이 넘치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또 평등이 최고의 효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준비해 오셨어 이분. 따뜻한 복지와 평등이 넘치면 범죄도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불만이 줄어드는 곳에 왜 범죄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차별과 배제가 또 테러를 야기한다라고 우리 교황 파파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는 다른 따뜻함, 관용, 연대 뭐 이렇게 차별이 아닌 차에 대한 존중 이런 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저는 안진걸 처장님 한 그 횟수로 근 2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예. 사이인데요. 구동준이 이렇게 어려운 말 쓸 줄 몰랐네. 나름 법대 출신이라면서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좀 한자 공부 좀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요? 한자 경시대. 서당 다녔어요? 예, 뭐 동네 서당 좀 다니고 한자 경시대도 나가고 그랬는데. 한자 경시대 나가서 예, 뭐 2등, 1등 항상 1등은 못 하고요. 옥편 하나 받았어요. 옥편? 예. 그때는 2등, 3등 상이 옥편이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집에 가면 옥편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네. 학교에서 네, 무슨 맞아요. 상 받으면 네. 영어 사전 아니면 옥편이야. 옥편을 많이 지금 화장실에 가고 옥편 보는 게 제 취미였어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옥편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자성어도 보고 한자도 김광진의 김씨는 뭐 김은 무슨 한자가 김일까. 있는가도 보고 광자는 무슨 광자가 있는지 이런 거 재밌잖아요. 보면 와 되게 많다 막 하면서. 의원 중에는 안규백 의원이 네. 그 사자성어, 고사성어, 뭐 한문, 뭐 어디 명문, 뭐 논어, 맹자 이런 거 인용해가지고 말하는 것에 완전 주특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은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막 뭐 멋진 말 하려고 준비해 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은 항상 그 사고 안에가 그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네, 그쪽 공부를 꽤 많이 하셨나 봐요. 한학 공부를 한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군요. 의원님도 좀 그 새해 덕담을 해주세요. 아 근데 우리 원래 우리 단배식을 해야 되는 날인데. 단배식. 예, 그죠. 예. 안진걸 처장이 워낙 멋지게 말을 아니요, 하셔가지고 아니요. 부끄럽네요. 네, 말씀을요. 그 안진걸 처장님 그 저기 위에는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인과 마을 상생 포럼 골목 상권 주소상인 살리기 늘 뭐 저는 항상 경제민주화 가불 합동 토론회 그 민생 자료집 문제로만 갖고 있어요. 돌아다니니까. 의원님. 2016년 새해인데요. 사실 진짜 올해는 어떻게 해가 간 건지 새해가 왔는지도 잘 모르게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이 참 많은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그런 해인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시민들도 다 각자의 삶에 있어서 그러겠죠. 그것들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도 이제 사회의 변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변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던 일들을 우리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진실한 사람을 뽑는 그 일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제가 꿈꾸고 있는 일들 잘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해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모여져야 세상도 바꾸고 나라의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될 수 있게 상반기에는 복을 좀 저한테 좀 몰아주시고요. 네. 아니, 지금 모든 그 요즘에 그 언론에서 네. 의원님 지역구가 빅매치로 의인 김강진이 그 혼이 나간 이정현 의원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10대 전략 지역 그 지역에서 당에 아니요. 전국적으로 언론사들이 선정한 언론사들이 어제 YTN도 그렇고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빅매치 지역으로 심지어 TV조선에서도 3% 차 뭐 이런 조사를 해주고 막 하던데 오차 범위의 치열한 접전. 그래서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비 후보가 되면 막 여론조사 돌려보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전국에 중앙지가 해주니까 땡큐야. 사실 지방지에서 하면 약간의 신뢰성이 막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중앙지에서 그냥 다 해주니까 아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객관적으로 공짜로 알 수 있죠. 그리고 후보 캠프에서도 사실은 이제 공표는 못 하더라도 자기 돈 내고 해보는 경우는 있잖아요. 다 돌리죠. 예, 다 이게 몇 번씩 돌려보면 그럼요. 돈이 그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항 설계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그 달라지는 거. 제가 나름 사회학도 출신이잖아요. 조사 방법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항 설계예요. 그래서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지형이 확확 바뀝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선수들끼리 여론 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 노동 계약에 대한 여론조사는 완전 조작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질문이 이거예요. 너 지금 잘릴래? 2년 후에 잘릴래? 이렇게 물어보면 저라도 항상 아이고 2년이라도 더 하고 잘려야죠. 당장 먹고 살기 깝깝한데 이렇게 하는데 원래 물어보려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는 게 맞냐?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그걸 빼더라도 2년 하면 원래 정규직으로 바로 뽑아주게 되는데 바로 정규직이 될래? 아니면 2년 하고 그만둘래? 아니면 2년 한 번 더 하고 4년을 잘래? 이렇게 그러니까요. 세 개를 물어봐야지 사람들이 아니 법의 취지대로 정규직으로 해주십시오. 드라마나 만화 미생에 보면 장그래가 과장님, 오과장님 눈 빨간 오과장 찾아가서 저 정규직 되는 거죠라고 몇 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그 애태우고 희망 고문 당하면서 근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장그래가 언제 내가 기간 연장해달라고 그랬냐.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그렇죠. 그랬지. 근데 그게 지금 예. 이제 현실적으로 법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앞으로 노동계약하면 이제 기간 법정이니까. 연장해서 4년, 6년 계속 비정규직 되는 거거든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황당한 그렇죠. 잘못하면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낮 시간에 집 전화로 오는 거니까 그래요? 사실 핸드폰 요새는 다 RDD 방식으로 할 텐데요. 요즘은 근데 아직까지도 지역은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거의 지역은. 대부분 집 전화로 하는데 네. 그래서 3, 40대가 했다 그러면 200% 뭐 300% 가산해 가지고 네. 그냥 평균을 내거든요. 그리고 응답률도 되게 중요해요. 예. 응답률. 근데 예. 진짜 3% 응답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조사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들 여론조사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바쁘니까. 네. 그런데 좀 성심성의껏 응할 필요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내가 하는 한 통의 의견이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기 응답률이 때문에 낮으면 이제 실제 전화한 사람은 엄청난데 그렇죠. 그중에 3%만 해갖고 500명, 1000명을 채우니까 그렇죠. 사실은 적극적 지지층들이나 오 여론조사 기다렸다. 네. 김강진 의원님이요 막 이런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분들만 하는 거니까 네. 여론이 정확하지 근데 않은 것 또 같아요. 이게 그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은 하더라도 또 그게 공표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쏠림이 생기니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또 참- 포기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마이뉴스도 큰 실수를 했었잖아요. 2012년 대선 때 보기 좋게 틀렸죠. 그래서 예, 그게 굉장히 맞았었을지도 몰라. 그런가요? 여론조사 했는데 예. 야권 후보가 이긴다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때 문재인 후보가 3% 정도 네.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그때 저희하고 YTN만 틀렸어요. 예. 하여튼 방송 3사 여론조사가 맞았던 기억이 다시 나면서 어찌됐든 그 이번 선거 오늘이 총선 100일 예, 딱 100일입니다. 예, D-100일입니다. 100일이군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상 100일간의 전투에 돌입하는 정치인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꼼꼼하고 내밀하게 검토해서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하셔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4년 전에는 총선 버스로 이렇게 오연호 선생님하고 우리 장희선 선생님이 막 전국을 돌았던 모습이 나는데요. 저도 막 엉겹게 그 버스에 타가지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후보도 아닌데 막 타가지고 유권자 안진걸 씨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예.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당황하면서. 전공이 들이대예요. 네, 들이대. 갑자기 들이대. 제가 4년 전에는 그 당의 중앙 선대위원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지금은 잠깐만 4년 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4년 지나니까 통합민주당 아니에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이었어요? 네. 4년 지나니까 구태 정치인이 돼가지고 다 새로 영입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안에 있는 사람도 잘 좀 키워주세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전체 언론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경제지까지들도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봤더니 현역 교체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새 사람 뽑겠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분들 아니면 살아오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국회 안에서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근데 그건 어느 선거에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한 교체율 별로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 이거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지만 또 실제 투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다만 고민스러운 건 뭐 저도 현역입니다만 대한민국 정치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수지에 물이 썩어 있으면 물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물고기만 바꾸는 일을 해요. 예. 아무리 사람 바뀌고 좋은 사람 들어가도 이 국회 제도 시스템,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그 행정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설정 문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개별 의원으로 살 수 있는 각자의 하나하나 역할들은 뭐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 큰 틀에 있어서의 정치 구조,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사회 구조의 개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정말 물을 바꾸는 어떤 시민운동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우리 가져요. 의인 김강진 의원님의 저수지 물 교체론 설득력 높습니다. 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그 불판 교체론하고 의미가 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인들이 잘 되셔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꾸는 거라도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문제인데 금방 또 그분들이 초선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불판이나 물을 근본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정당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1야당의 혁신과 분발도 촉구하면서 또 한편은 저는 이제 계속 일관되게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의 우리 소수 진보 정당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19대도 현재 초선 비율이 54%거든요. 네. 전체 여야 다 합치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바꿀 만큼은 다 바꿔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18대에 비해서 19대가 막 좋아졌냐고 평가하냐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 20대 국회에서 또 그 초선이 50%가 넘어가도 그 문제가 4년 후에 또 발생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소 정당들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각각의 우리 지금은 20석이 되지 않으면 교섭단체로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국회 운영에 참여도 못하고 이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석, 3석이 있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그만큼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5%를 지지했는데 한 석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좀 빨리 제도 개선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에 선거구 협상 여전히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정말 무효화된 상황 아닙니까 선거구가. 이 상황까지 온 데는 사실 지금 현재 정치권의
기득권 구조라고 할게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해야죠. 그래야 소수 정당들의 진출도 그러니까 받는 막 표의 등가성에 따라서 지지율에 따른 의석 확보가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100% 안 해준다고 하니까 50%도 안 되면 40% 계속 디스카운트를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새누리당이 못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런 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말 맞다나 대승적 차원에서 그 소수 정당들이 소수자를 배려하는 원칙이 좀 우리 정치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사실은 없어요, 소수자 배려도 아니에요. 네, 영어를 명확히 하자면 국민들이 선택한 만큼 의석수를 네. 가져가는 것이지 정직하게 가져가는 것이지 무슨 가산점을 줘가지고 소수 정당은 더 가져가고 하라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예. 김광진 의원님이 국회의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정의학 의장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계속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특히 노동계약이나 이런 나쁜 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안 한다고 확고히 버티고 있는데 압박이 정말 거세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돌이켜보면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이 비례에서는 한 13% 얻었었나요? 그 정당 투표율은. 근데 실제 의석수는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도 안 됐죠? 10%도 안 됐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네. 30명이에요. 그렇죠. 네, 13명인가 12명인가 기었으니까 10%도 안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 전혀 표하고 의석수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든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요구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도 하죠. 3대1, 2대1로 줄여라 최소한. 뭐 이렇게.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 다 대승적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정말 대승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은 전혀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니까. 근데 참 이게 이 문제를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게 한국에서는 초현실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막 주장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좀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정치 시스템이나 이걸 바꿔야 될 텐데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를 바꾸는 저수지의 물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수지의 물을 바꿔주는 건 역시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다. 시민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투표 참여할 의지, 목표 이런 것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선거 참여 꼭 하겠다, 꼭 투표하겠다 이런 여론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시민사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사회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뭐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뭐 2000년 총선 연대처럼 썩고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자라는 의견부터 아무튼 국정원이나 경찰이 또 부당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감시하는 공명선거 캠페인하자는 의견부터 아예 좋은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당선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뭐 굉장히 의견이 중구난방 분분한 상황인데요. 뭔가라도 해야죠. 아무튼 뭐 투표 참여도 해야 되고 만 18세까지 선거권 낮추는 것도 해야 되고 투표 시간도 6시까지잖아요. 보궐선거 때처럼 뭐 9시까지 연장한다든지 좀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좀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용직들이라든지 투표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버리면 투표를 못 하잖아요. 아니 너무 삶이 고단하거나 하니까 그날 하루는 뭐 특별 휴가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투표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사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적 변화와 함께 신나게 투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분열하면 새누리당이 지금 180에서 200석까지 나오겠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야권이면 지금 더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그룹 그다음에 정의당 그룹 크게 이 세 그룹이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무조건 막 무시해서 합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세 세력 모두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사악함 퇴행을 강력히 심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협력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다. 보면 이렇게 지지율을 보면 야권을 합치면 그러니까
방금 그 세 그룹을 합치면 새누리당을 뛰어넘더라고요. 네. 지지율도 그렇고 그렇죠.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가상 대결 여론조사도 나왔잖아요. 네. 더민주의 유력 주자들이 이기는 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김부겸, 우상호, 이찬열 지금 여론조사에 네. 나온 사람들만 소개를 하면 네. 근데 여기에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변수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막 줄 서서 개주는 꼴이 되면 국민들이 신나게 투표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하면 투표율이 더 떨어지겠죠. 아, 내가 가봐야 표 분산돼서 새누리당만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국민들이 열받고 실망하게 되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각각 출범하는 세력에 대해서 덕담도 해주고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선거에서는 아무튼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선언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많은 유권자들과 시민사단체들이 예를 들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퇴행과 악행을 막기 위해서 선거 협력을 해라고 촉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연합 정치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됐던 게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찌됐든 야권 연대라는 네. 틀로 상당히 많은 협력적 모델을 썼기 때문에 많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굉장히 유효한 야권의 전술로 평가받고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협력은 없다라는 걸 이미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근데 뭐 물론 또 그 진영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문병호 의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필패인데 그러면 안 되고 후보 전술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실제 좀 어때요? 당 안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지요? 사실은 이제 그 고민이 깊으니까 탈당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뭐 당을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 거죠. 본인의 그게 이제 개인 자체의 문제라고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재선하고 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들이 다 있는 것이니까 현실적 고민을 하는 건데 우리 당만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그런다고 나간다고도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당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확대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한 거죠. 뭐 지금 뭐 순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전남과 광주가 더 심한데 네.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수도권도 물론 분열로 인해서 피해가 크지만 호남 지역에서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저희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정현 의원에 대한 개인의 지지표뿐만 아니라 반민주당 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거거든요. 당선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그게 새누리당으로 갔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의 세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 쏠림이 저쪽으로 한번 움직여 갔으니까.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반민주당 표라고 하는 것이 옮겨갈 곳을 찾는 거죠. 안철수 자체에 대한 지지나 뭐나 이런 걸 좀 떠나서 반민주당 표로 갈 곳을 찾고 있는 중이고 또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래도 우리 쪽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다 지역민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세가 막강해져요. 생각보다 세고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역에 돌아다니면 어제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70대가 넘는 한 노인이 실제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1시간 반에 걸쳐서 저를 꼭 만나겠다고 오셨어요. 네, 그러고는 순천에서. 네, 10분 딱 얘기하고 가셨는데 진짜 당신 당선돼야 되니까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라. 이게 내가 메시지예요. 예, 동네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 하면서 들어보면 그게 국민의 여론이다. 그 말씀 한 말씀 하시려고 오셨더라고. 근데 뭐 그 말이 모든 민의를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 이렇게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있긴 있어요. 그분이 안철수 신당으로 옮기라는 이유는 뭐예요? 민주당이 나빠서?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네. 민주당 싫어, 문재인 싫어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이제 종편들이 계속 세뇌시키는 그 이야기들. 종편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주입해가지고 이론화 네. 다 돼 있거든요. 세뇌네, 세뇌.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그러면 뭐가 노무현 때문인데 물어보면 아무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호남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참여정부 때 다 뭐
그 인사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 문재인이 한 거야라고 하는 그 말들이 퍼져 있어요. 네. 호남 사람 다 자르고 막 뭐 어쨌다 하고 뭐 하는 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참여정부 때 호남 인사의 고위직 진출률이 훨씬 높거든요. 다른 네. 정부에 비하면 그러니까요. 지표로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을 계속 주입하니까 그냥 문재인 싫어. 문재인 해봐야 부산 정권이야. 또 호남 사람들 다 말살할 거야. 뭐 심지어는 문재인 후보 그 부모님이 원래 진짜 양말 공장인가 뭔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양말 공장 하면서 그게 노동자 중에 호남 사람을 다 잘라냈대.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그런 말을 완전히 퍼뜨린 뭐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른바 거짓말을- 거기 이제 친노가 반호남이다라고 공격하면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되려고 하는 지금 호남 옛날 말로 하면 호남 자민련 세력들 자민련식의 그 또 지역주의 피해자인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부추긴다. 이건 너무 슬프네요. 저는 도저히 그건 용납받을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여기 팟짱에도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 참여정부 때 인사실무했던 네. 민영배 광산구청장. 그렇죠. 예, 그런 그분 게 전혀 없다고. 그 그랬죠. 실무자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예. 증언을 아니, 이게 해주잖아요. 지표로도 다 나와 있어요. 지표로 다 나와 있고. 통계로도.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엔 또 언론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동거차도 다녀온 말씀을 그 언제 저희 이제 애청자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시골을 촌로예요. 그 섬에 거기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 일기가 안 좋으면 배도 안 뜨는 그런 동네인데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죠. 100가구가 안 되게 살고 있는 정말 진도 남단의 진짜 작은 섬인데 그분이 저한테 TV조선 논리로 절 설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기 산꼭대기에서 저러고 있으면서 기자님들 고생시키냐. 이제 집에 가지. 저런다고 세월호 아이들 죽은 아이들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있냐. 민폐다.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세월호 그 가족들을 도와주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종편에 말씀하신 대로 세뇌돼가지고 그 논리로 오히려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이런 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 그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오가 그렇게 길을 뚫어주기 시작하면서 야권이 말이죠. 그런 길을 뚫어주면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이게 결국에는 야권의 패부를 찌르는 상황까지 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치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런 언론의 불균형적 상황에서 팟짱처럼 소중한 매체. 근데 1월 1일부터 우리 후원이 다 끊겼어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예, 광고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제가 PPL을 할 게 없습니다. 정말요. 예. 많은 청취자들께서 과메기 얘기 10분 하냐 그러는데 과메기 방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꼬치 집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풍무 양꼬치. 네. 사장님 힘내세요. 네, 사장님들 민주 사장님들 힘내셔야 되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참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되게 중요한 선거거든요. 무슨 매해 저희가
그 선거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2012년 대선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역사가 후퇴하잖아요. 국정교과서까지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이번 내년 총선, 내년이 아니네. 올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사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선에서 만약 180석에서 200석이 새누리당이 된다 그러면 그 야권이 그에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후폭풍이나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나 김무성이 말하는 야당 심판론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선거라는 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특히 민생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극단적인 양극화와 민생고를 이렇게 심화시켜 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싹 숨겨가지고 마치 야당을 심판해달라라는 후한무치한 세력들 아닙니까? 물론 야당이 비판받을 부분도 많이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180에서 200석이 전망되는데 선거에서 협력도 안 하겠다. 이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속 좁은 태도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화 의장이 잘 버텨가지고 노동계약이라든지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들 막아내 뭐합니까? 총선 때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진짜 그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제를 살린다고 거짓말치고 포장해가지고 어제도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안부 합의 잘 됐다고 대놓고 거짓말하고 소녀상 유언비어다라고 그러고 분명히 일본에서는 옮기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뭔가 분명히 뭐 대화 중에 뭐가 있었으니까 뭐 확답을 안 해줬다 하더라도 옮긴다고 바로 분명히 뭐 이야기가 오고 왔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가 일본에 나왔을 텐데 뭐 심지어 유언비어다라고 또 국민들을 유언비어 날 조세로 폄하하고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지하철에는 숨기고.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면 뭐 제가 한 30분에 살 수도 있지만 반값 등록금도 거짓말입니다. 네. 대학생의 절반이 한 푼도 국가장학금 못 받고 있는데 무슨 반값 등록금입니까? 이제 사기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협력마저도 안 한다 선거에서 이건 너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예를 뭐 10대 정책 20대 과제 같은 거라도 밝혀서 정책 공조라도 해야죠.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어쨌든 반드시 뭐 막아야 될 법과 정책 꼭 통과시켜야 될 법과 정책을 발표를 해서 모든 정치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분명히 반대할 거란 말이죠. 네. 전월세 상한제도 반대해줘.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도 반대해줘. 뭐 이런 사소한 것도 들어주질 않아요. 물론 사소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질 않아요. 다 재벌 대기업 부자들 편만 들고 있으니까 노동계약을 저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쭉 해서 야권이 예를 들면 정책 공조라도 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1:1 구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안철수 의원 따라가신 분들도 자기들도 당선되려면 거기에 새정치민 아니 죄송합니다 더민주당이랑 정의당 후보가 같이 나오면 본인도 떨어질 텐데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술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렇죠.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이제 전쟁의 서막은 오른 겁니다. 100일간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략과 전술이죠. 어떻게 이길 것이냐, 승리하는 전술, 전략이 뭐냐 이거를 골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민사회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막 그냥 다 갈갈이 찢어져서 그 산계하고 있을 때는 이거를 정리해서 모아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이번 선거의 컨트롤 타워는 저는 시민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제해서 정책도 받아라 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도 이렇게 전략을 짜라 이렇게 요구하고 해서 막강한 그 시민의 정치의 이름으로 이걸 좀 해줘야 이 사람들이 좀 질서정연하게 하지 그게 안 되면 막 파국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정치는 또 어쨌든 중재자가 필요한 게 각자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야지 또 정치적 세력을 공고히 하는 거잖아요. 내 지지자를 지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만 협상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중재자가 있어서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 그것을 명분으로 한 발씩 물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 사실은 야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시민사회 세력인데 예전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죠. 예전에는 진짜 그 원탁회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조정해주면 많이 따라주고 했었지만 요즘 그러지 못한데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시민사회가 그런 역할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2010년도에도 희망과 대안이나 뭐 그럼요. 옥타케이 등이 야권연대를 중재를 하고 성사도 하는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4년 열렸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은 있어요. 그럼요. 뭐 대한민국 바꿀 뭐 수백 가지 과제나 정책을 지금 개발하고 제시했는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또 NGO나 시민단체들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냐는 내부에서 그런 비판도 있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능수능란하지가 못하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꼭 필요하다. 어쨌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범야권의 연대를 촉진하고 또 시민사회도 힘을 어떤 식으로도 보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은 굉장히 크니까 뭐라도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원탁회의 같은 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중재도 하고 강제도 하고 말이죠. 시민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시민적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일 외교장관 그 위안부 회담 결과를 보면서 이게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서 뭐 밭에서 일하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완전히 무슨 그 우리 전래동화에나 나옴직한 그런 사연들이 지금 산 역사로 산 증인으로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70년 두 세대가 흐른 거죠. 통상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친다면 두 세대를 지나면서 그 후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예들, 친일파의 자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세도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은 여전히 빈곤하거나 또 독립운동가 후예들이 다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어느 타이밍에는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의 정치인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수준 아닙니까? 나도 조선의 딸이었다. 응? 이런 끔찍한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인들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요즘 시민들도 그렇고 분노의 지수가 사실은 좀 맞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65년도 한일 기본조약 처음 맺을 때 그때는 막 전 국민적으로 뭐 반대 그 독재 시절 막 그런 시기에도 그럼요. 예 의견들을 막 뿜고 했었는데 정치권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생각나네요. 용산 참사 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들었던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제목이 뭐였죠? 두 개의 문. 예.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인터뷰처럼 이렇게 서술하면서 자막 올라갈 때 예전에는 사람 목숨 하나 잃으면 온 국민이 도로를 나와서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여기서 몇 명이 불에 타 죽어서 그것도 공권력에 불에 타 죽어도 누구 하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다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너무 한탄스럽다. 그 인터뷰 했던 것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요즘 막 보면 진짜 뭐 물대포에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그 생사를 그냥 이렇게 되는 정도의 상황이 되고 한일 합의 이런 것도 문서로 하나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그래도 65년도에는 양 국가가 조약이라도 체결해서 정식적으로 국회 비준도 얻고 대통령 서명도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양국 간에 뭔가를 맺으면서 서명문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둘이 우리끼리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비행기 산다고 8조 5천억짜리 비행기를 사면서 수의계약으로 그냥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냥 수의계약 해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의 일원이지만 참 깝깝해요. 안타깝고. 그러니까요. 신년에는 그런 문제들을 다 새해에는 희망차게 다 저희가 이제 권력 교체를 통해서 뭐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새해 드리고 싶고요. 벽두부터 반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연말 연시에도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일본군 송노의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또 텐트도 못 치게 하니까 천막도 못 치게 하니까 비닐이 속에서 지킨 거잖아요. 그 대학생들의 투쟁이 애롭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가수 이승환 형님이 가셔서 응원했더라고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키워놔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의인 김강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2009년 용산 참사
용산 참사를 주도한 자가 감옥에 가거나 속죄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다 그러죠. 국정원 대선 불법 대선을 수사를 방해한 김용판 청문회 선서를 거부한 것을 앞세워서 대구에서 또 후보로 나온다 그러죠.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 백남기 농민의 그 안타까운 사경을 해먹고 있는 상황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청년이 때렸다라고 조작하려고 했던 김진태, 김도읍 이런 사람도 나온다고 그러고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인간성이 파탄나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더 크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 팟짱에 나오면 늘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말을 지켜야 된다. 네. 돌아와서 더 크게 활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각오인 것이죠. 역시 행동하는 양심. 아닙니다. 의인 안진걸. 아니 저기 행동하는 양심도 아니 의인도 아닌데 그래도 아니, 너무 겸손하게 하지 이대로 마세요. 당할 순 없다. 안진걸만큼 못 사는 국민이 너무 많으니까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 훨씬 더 열심히 살고요. 너무 겸손하셔. 아니 우리 국민들 훨씬 더 열심히.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연말 연시에 보면 그 기아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금 연말 연시 그 고공농성 200일에서 지금 300일째로 가고 있고 그 이른바 진박 세력 강용석을 보낸다고 하는 용산. 네. 그래서 용산 주민들 제가 갔다 왔거든요 어저께. 네. 거의 1000일 가까이 지금 4년째. 친박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이 맞서서 학교 앞 대규모 화상도박장에 맞서서 4년째 투쟁하고 계시고 삼성 백혈병 문제 반올림 분들 지금 100일 가까이 삼성 본관 앞에서 한겨울에 거기도 역시 세상에 대한민국 어떻게 된 나라인지 천막을 못 치게 해요. 한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래도 천막을 그러니까 대로변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켠에서 가서 천막이라도 치고 있으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천막을 못 치게 합니다. 그놈의 천막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역시 그분들도 비닐 안에 자고 있어요. 비닐 안에 잠잔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올림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일본군 성노예 우리 소녀상 지키자. 이 매국적인 합의 용서할 수 없다라는 분들. 곳곳에서 이분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와 우리 시민사회운동이 이분들과 더 굳건히 연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따지고 보니까 2016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해다. 2015년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았는데 제가 팟짱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이슈가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막 3개씩 4개씩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희가 너무 많아서 많을 때는 6개씩 올렸기도 하고 막 7개, 8개도 올렸는데 그런데 2016년에도 더 이슈가 많은 해가 될 것 같다. 이슈가 우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거든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나 아니면 지역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는 지역이나 국가에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뭐 건설이든 아니면 어떤 거든 행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뽑는 게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행정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허위 공약에 가까운 거거든요. 실제 저희의 역할은 앞으로 4년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지금 19대 국회 뽑혀 2012년에 국정교과서니 위안부 문제니 테러방지법이니 뭐 노동계약이니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누구의 편에 서서 이 일들에 대한 결정을 위임해 줄 거냐, 위임하는 권한을 줄 거냐 이걸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있는 현안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발생하는 것이 예상도 못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예, 그 일이 있을 때 나 대신 이 결정을 해줄 사람은 누구냐 이 고민을 조금 더 국민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선거를 대하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청장 뽑을 때랑 국회의원 뽑을 때랑 이게 똑같은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뽑을 때랑 이게 다 다른 선거고 특히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민원 해결 창구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따오는 사람 또 우리 동네 뭐 도로 건설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물론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서는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삶이 결정되는 선거거든요.
정부 여당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처럼 비정규직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 야권이나 그렇죠.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을 계약할 것이냐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에 이렇게 시달릴 것이냐 박근혜 정권은 지금 집값 올리고 전월세 폭등시키고 통신비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도 언제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루죠 한번. 네, 다음 주에 박근혜 정권의 다음 주에 한번 박근혜 정권이 주요 내세운 공약 뭐 경제민주화 반값 등록금 자기가 했다고 지금 발표했으니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따져보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오히려 늘어나거나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일부 줄어든 데도 있지만 그런 세력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는 최소한 걱정 없는 세상 만들 것이냐 이런 선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은 우리나라 거의 99% 고용돼 있는데 바로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아니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고 90% 정도가 거의 고용돼 있는데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재벌 대기업만 천년 만년 3세 4세 5세까지 다 헤쳐먹으면서 동네 슈퍼까지 다 장악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 것이냐.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세력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재벌 대기업이 새끼치고 4세 5세 늘어나면서 기업 숫자도 계속 늘려가면서 나쁜 짓 계속 할 텐데 탐욕 부리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뭐 동네 경로당 하나 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건 군의원님이나 또는 군수님 또는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한테 맡겨놔셔도 돼요. 물론 의원도 도와주면 좋겠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역 현안도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렇게 국민 모두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돈이 도는 그렇죠. 서민 중산층도 조금 가처분서도 좀 늘려보자 이런 정책이 너무 절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그죠? 네, 박근혜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주느냐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진실한 사람을 보는 국민에게 진실한 선택 사람 기준은 우리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에게 진실한 사람 제가 보기엔 국민에게 재앙인 사람들이에요. 국정원 선거 개입이 문제가 없다. 누가 진실한지 헷갈리시면 이름에 진짜 들어가는 사람 찾으세요. 김광진. 그렇구나.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래서 아니 우리 또 장윤선 친구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이번 총선 때 지금 선거 개입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맨날 야당을 심판해 달라 그러고 진실한 사람 뽑아 달라 그러고 자기한테만 그래서 저는 야권에서 아예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거에 개입할 거면 이번 총선 때 당신에 대한 찬반 투표도 같이 하자.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앞으로 반대가 더 나오면.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무슨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해도 30에서 40% 정도는 잘한다고 나오지만 나머지 40에서 많게는 60%까지는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네,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일관되게 많을 때는 60% 70%가 잘못하였다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 노골적으로 매일매일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찬반 투표 같이 하자 이거예요. 불신임 신임 그러면 마치 불신임 되면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계실 테니까 저도 신임 불신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최근의 정치 행태에 대한 찬반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되진 않겠지만 선거에 너무 개입하고 부당한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우린 중간 선거가 없어요.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는데 우린 중간 선거가 없는데 이 기회에 중간 선거 도입하자고 말은 못하지만 찬반 투표라도 해서 민심을 반영해 주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야 어쨌든 총선의 결과 지역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그런 거는 논외로 치고 최종적인 총선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은 훨씬 높게 나올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총선 결과가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의석보다 새누리당 더 가져가면 국민들이 다 이 노동계약 이것도 다 동의해 준 거다. 모두 다 동의해 준 거다라고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혹시라도 있을 야권 분열로 인한 어부질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결과가 없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지만 그걸 마치 박근혜에 대한 지지로 치환해가지고 얼마나 또 과장하고 호들갑 떨면서 난리를 피우겠어요.
일본군 성노예 합의도 막 잘 됐다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잖아요. 엉뚱한 여론조사도 동원하고 심지어 반기문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반기문 사무총장 정말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네. 아니 유엔이 일관되게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해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지적해온 입장이고 비판했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잘된 합의라고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 총장님.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저는 꼭 그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 중에 요즘 최근에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가 행정행위를 하든 아니면 국가를 운영하든 다 법률에 의거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우리는 이제 시행령 공화국이 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법률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랑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령으로 해버리고 뭐 국무회의에서 그냥 의결해서 해버리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월호법 그렇게 여야 간에 진지하게 막 논의하고 심지어는 우리 당 원내대표까지 막 바뀌면서도 네. 결정해놓은 법을 그러든가 말든가 하고는 자기 시행령으로 다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취지도 다 무색하게 해버리고 예산도 안 줘버리고 그렇게 하지. 뭐 한일 군사보호협정 뭐 이런 것들도 이명박 정권 때 조약 협정으로 국가 간에 이렇게 맺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국회 동의를 비준 얻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시행령처럼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지. 지금 위안부 협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이거는 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약문의 수정은 당연히 국회의 비준이 필요해요. 네. 그런 전례도 계속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북한이란다. 일본이 그 해상 200캐리 네. 그거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신한일 어업협정 네. 그걸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할 때도 국회 비준까지 다 얻었거든요. 네. 한일 기본조약을 바꾸는 거니까 협정 부속 서류를. 네. 근데 이것도 분명하게 부속 서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얻어야 되는데 문서로 서명을 하면은 비엔나 협약상 문제가 생기니까 양 국가 간에 이 중요한 사항을 하면서 A4 한 장도 지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서명문도. 그러면서 이게 양 국가 간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뭐 밀어두었다가 총선 이후에 180석 되면 그때 새누리당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런 의혹마저 드네요. 자, 지금 저희가 총선 100일 앞두고 야권 재편 문제 그리고 한국 정치 짚어보고 있는데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의 경우에는 다 지금 야권 전반적으로 연합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른바 총노선 이런 거를 좀 잡아서 협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안에서는 또 지금 뭐 막 일려 다야 구도에서 현장이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또 이제 이 과정에 계속 분열된 형태로 선거를 치르면 이게 결국에는 파국으로 가기 때문에 협력과 연대, 존중 이런 것들을 잘 보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협력을 하려고 해도 뭔가 조정이 끝나야 다시 협력에 대한 시작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13일 정도가 돼야 네. 최종적으로 판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게 결정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이야기 듣다가 순간 너무 혼용무도한 정권이라는 생각에 깊은 고뇌에 빠져갖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자괴감과 망연자실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 있는데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자괴감 같은 게 빠지는데 힘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생을 쌓아온 일본군 성노피 할머님들의 명예와 인권이 이렇게 짓밟히게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같이 연대라도 하고 그거 어려우면 선거 때 투표라도 해서 심판하자. 이런 좀 말씀이라도 하면 서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총선 때 투표로 심판하면 뒤집을 수 있거든요. 뭐 조약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무장관까지 쉽게 말해서 구도 합의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합의라고 지금 선포한 거니까 법적 효력도 없는 거라고 지금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투표에 대거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이다 동영상 표창원 교수의 MBN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들이 그런 톡 쏘는 정치, 아우 진짜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치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혼용무도하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좀 앞서서 싸워주는 용맹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표창원 교수가 그랬죠. 전사의 용맹함으로 정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인 김광진 의원님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잘 싸우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표창원 교수는 종편에 나가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팟짱 같은 매체가 좀 영향력이 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야 이게 좀 제대로 된 정치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이 퍼날라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 네. NGO 단체 협동 사무처에 나와서 네. 왜 일방적으로 야권 네. 편을 들어주는 방송이냐라고 댓글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잘 들어보시면 제1야당에 대한 비판이나 책도 많이 하잖아요. 소수 진보정당 응원도 많이 하고. 근데 한편 좀 편 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90%가 네.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과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폐악질을 숨겨주고 심지어는 비호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NGO는 중립 아니거든요. 정치로 독립되어 있을 뿐이 중립 아닙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 응원합니다. 대한언론 응원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팟짱 정말 잘 떼야 되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거 저도 4년을 해봤는데요. 참 정치인들한테 나쁜 말이 정치적 중립인 것 같아요. 시소가 이미 다 기울어 있는데 이 가운데 서서 옳은 소리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가장 힘든 사람 옆에 서서 있어도 겨우 중간이 될까 말까 한 거니까 그 중립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좀 진짜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파파 프란치스코 교종이 말씀하셨잖아요.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민중 앞에서 중립은 없다. 악이다. 악이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정치적 그렇죠. 중립은 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분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계가. 빨리 한국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자, 오늘 신년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1월 4일. 모두가 좀 더 쉬고 싶다 생각하셨겠지만 다들 일터에서 어쩌면 팟짱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축복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